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망각의 언덕을 넘어든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언덕을 넘어. 정조 21년 늦여름, 관북의 함경도 덕원고을을 떠난 선비 이한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날은 삼복더위가 막바지로 치닫던 날로 낮에는 햇살이 숨을 죄고 밤이면 안개가 능선을 핥는 듯 스멀거리던 날이었다. 해가 중천에 걸리기 전 이한은 개화진에 다다랐다. 이곳은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큰 나루였고 보통 상인과 과객들이 배를 기다리며 말머리를 쉬게 하던 주막거리가 형성돼 있었다. 이한은 주막에 들러 시원한 식혜 한 그릇을 들이키고 나와 집신끈을 고쳐매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 마차 하나가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그 마차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산에는 검은 두건에 짙은 도포를 거쳤고 말은 칠흑 같은 털빛의 흑마로 눈동자마저 잿빛을 머금고 있어 그 눈빛을 마주한 사람들은 의례 고개를 돌렸다. 바퀴가 벌어지고 덮개조차 없는 마차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은 어린 딸이 있었다. 바람결에 살짝 흩날리는 저고리 자락 아래 그 아이는 마치 살아있는 동상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사내는 마차를 세우고 이한을 향해 말을 걸었다. 과객이신가 보. 혹 보성으로 가는 길을 아시오? 이한은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보성이라 하시면 어느 도의 보성을 말씀하시는지요? 사내는 안색을 어둡게 하며 고개를 저었다. 보성은 나의 집이요.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중으로 돌아가야 하니 지름길을 알려주시오. 그의 말투는 급했고 눈매는 핏발이 서려 있었다. 이한은 왠지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다시 되물었다. 허면 떠나신 지는 얼마나 되었소이까? 사내는 곧장 대답하지 못하고 흑마의 갈기만 쓸었다. 그리 오래지 않았소. 그저 하루 이틀 되었을까? 그러나 이한은 그 사내가 며칠, 몇 해가 아닌 수십 년쯤 떠돌았던 것 같은 낡은 차림과 흑마의 깊은 눈빛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하늘은 청명하였을 때 마차가 정차하자 허공에 묘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다. 주막의 기둥에 메어둔 말들이 귀를 뒤로 젖히며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이에게도 물 한 모금 주시죠. 무척 더워 보이는데. 이한이 조심스레 말하자 사내는 그제야 아이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먼 산 저편을 향해 있었다. 마치 세상 바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사내는 조급한 듯 다시 고삐를 움켜쥐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보성은 반드시 오늘 밤 안에 도착해야 하오. 그는 채찍을 들어 흑마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그 순간 흑마는
고개를 높이 들고 맹렬히 달리기 시작했다. 바퀴가 삐걱거리고 먼지가 흩날렸다. 딸은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요동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돌풍이 불었고 하늘빛은 슬며시 짙은 회색으로 물들었다. 한낮의 태양은 뿌옇게 흐려지고 먼 들판에서부터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구름이 언덕을 넘기 시작했다. 이 하는 마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사내가 누군지 아시오? 이 한이 주막 안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마루 위에 앉아있던 노파가 이를 물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잔등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었고 희끗한 머리엔 기름기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마차에 타고 있던 사내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말, 낡은 마차, 말 없는 아이, 그리고 보성으로 가는 길을 묻더군요. 그러자 노파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휴, 또 백나기로구먼. 이 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노파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자를 처음 본 거는 17 무렵이었는데 지금은 60이 넘었으니 좋기 40해 가까이 되었지. 그런데 말이야, 희한하게도 그놈은 한 번도 늙지를 않았어. 이 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백낙이라는 사내는 매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항상 딸을 데리고 항상 보성으로 가는 길만 묻는다고 했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백낙은 원래 한양 중북골의 마차꾼이었다. 부인과 딸 하나를 두고 살았으며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으로 통했다. 다만 성정이 불같아 성질이 폭발하면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딸만 데리고 사라졌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30년 전 음력 7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서 흑마가 이끄는 마차를 봤다고 했지. 백낙이더군. 처음에는 다들 반가워했지만 그놈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꼭 보성은 어느 쪽이요 하고만 묻고 사라지는 게야.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놈이 지나가면 반드시 비가 내렸어. 햇살이 쨍쨍하던 날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쏟아지고 아이고. 이 하는 그 순간 아까 자신이 본 하늘의 흐려짐, 말들의 불안한 움직임, 그리고 등 뒤에서 몰아치던 이상한 기류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노파는 마치 귀신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음성을 낮추었다. 그자의 마차에는 덮개도 없는데 딸에는 이상하게도 비에 젖는 법이 없더라고. 항상 그렇게 마른 옷에 움직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 뭐 산 사람인지 망자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이 한이 물었다. 왜 하필 보성이지요? 그 고을이라면 영남의 외진 곳에 사라진 지 오래된 이름이 아닌가요?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기이한 거라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도에도 없지. 오래전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사라졌던
도읍의 이름이었대. 백낙이 말하는 보성이 진짜 있는 곳인지조차 이제는 뭐 아무도 모르지. 몰라. 그 수막 안에는 한두 명의 다른 나그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불쑥 끼어들어 백낙을 본 경험을 털어놓았다. 누구는 의정부 근방 산길에서, 누구는 한강 하류 갈대밭 너머에서, 심지어는 강화 바닷가 근처에서 그를 보았다고 했다. 모두 말이 같았다. 시간을 가늠할 순 없는 외모와 검은 말, 비를 몰고는 마차, 그리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내. 그들의 증언이 한데 모이자 마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자가 저승과 이승 사이를 달리는 형벌자처럼 느껴졌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휴, 그 사람은 아마 시간의 저편에서 길을 잃었을 게야. 아니면은 하늘이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시험하는 도깨비일지도 모르지. 이 한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비웠다. 그러나 뒷덜미 어딘가에선 여전히 흑마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다. 그 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언덕 너머로 사라졌지만 마음속엔 오래된 징조처럼 박혀 있었다. 며칠 뒤 이 한은 양지바른 하남 언덕길을 넘던 중이었다. 늦여름의 볕은 따가웠지만 바람이 선선했고 오가는 사람들도 드물어 조용히 책을 펼치기에 덥시 좋은 길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저 멀리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검은 말의 실루엣에 의해 산산이 깨져버렸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개화진에서 만난 바로 그 마차였다. 칠흑 같은 털빛이 지닌 흑마, 흔들리는 바퀴, 그리고 그 위에 말없이 앉아있는 어린 딸. 마부석엔 여전히 백낙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 한이 먼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겠다. 백낙은 고삐를 틀어 마차를 멈추더니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다가왔다. 과객이로군. 다시 만났소? 혹시 보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아시오? 예, 며칠 전에도 그러셨죠. 보성이라면 지금으로선 폐업이 되어 아마도 영남 산간 쪽, 지금은 없어진 곳입니다. 그러자 백낙은 고개를 도리지에 치며 중얼 대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어제도 그저 밤새 마차를 달렸을 뿐이요. 분명 그저 하루 이틀 거리였소. 그런데 왜 없어졌단 말입니까? 이 한은 문득 백낙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며칠 전과 한치의 차이도 없었다. 피부색, 머리칼, 눈빛, 옷자락의 먼지 자국까지도 시간이 그를 피해 지나간 듯 하였다. 마치 하나의 순간이 그의 안에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르신, 출발하신 곳은 어디라 하셨습니까? 중앙로, 보성의 중앙로입니다. 내 집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딸도. 백낙은 그제야 마차 뒤를 돌아보았고 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눈은 이번에도 산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한은 조심스레 설명했다.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은 하남입니다. 여긴 보성 근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보성이라는 골은 지금의 지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소이다. 백낙은 한참 동안 이 한을 노려보다가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람이 먹고 하늘이 순식간에 먹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하늘에는 묘한 곡선을 그리는 먹구름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번갯불이 서렸다. 이 길은 내가 자랐던 보성의 남문길과 꼭 닮았소. 저 언덕 너머에는 작은 촌이 있었고 저 너럭 바위 앞에서 내 딸과 점심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까? 이 한은 섬뜩함을 느꼈다. 백낙이 묘사하는 지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땅의 이름들이었고 그는 마치 자신이 있던 공간이 서서히 남의 손에 바뀐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곳들은 몇십 년 전에 지도에서 사라진 이름들입니다.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백낙은 입술을 물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겠지. 내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라오. 그는 말의 고삐를 다시 움켜쥐었다. 하늘은 그 순간 누군가 도끼로 찍어낸 듯 찢어졌고 천둥이 머리 위를 때리듯 울렸다. 흑마는 고개를 치켜들고 앞발을 비비며 몸을 떨었고 바람은 마차의 수레바퀴를 울리며 뒤를 따라 움직였다. 오늘 밤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나는 또다시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계속 이 길을 달릴 수밖에 없소. 말의 등자에 발을 올린 백낙은 이 한을 한번 뒤돌아본 뒤 마차에 올라탔다. 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흑마는 바람보다 먼저 앞질러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이 한은 숨이 가빠졌다. 자신이 듣고 본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시공이 무너지는 접점을 지나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백낙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에서 미끄러진 존재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 한의 꿈속에는 검은 말과 흐릿한 아이의 형상이 언덕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 떠올랐다. 현실보다도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졌다. 이 한은 백낙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한양 외곽의 만송역에 머물렀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주막의 기왓장에 앉을 무렵이었다. 이 한은 우연히도 주막의 늙은 주인에게 백낙이라는 이름을 꺼냈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아휴, 그 사람 말이지요. 흑마를 타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니는 그 마부 말입니까? 이 한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안쪽 방에서 손에 병풍을 든 노인 하나를 불러냈다. 방충노인. 이 고을에서 귀신 이야기라면 빠지지 않고 불려다니는 구전자의 하나였다. 방춘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처음 백낙을 본 건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7월 7석쯤이었지. 그날 밤에도
하늘이 깜깜하게 뒤집어지고 돌풍이 마을을 덮쳤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군. 노인은 술을 한 모금 넘기고 뺨을 두어 번 쓸었다. 그래, 나가 보았더니 말 그대로 폭풍우를 뚫고 달리는 한 마부가 있었네. 말은 흙빛이고 바퀴는 삐걱거리며 땀에 젖어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마차에 덮개 없는 좌석 위에 아이는 한 방울도 젖어 있지 않았어. 그는 이 한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어갔다. 그게 백낙이었고 그 딸이었네. 내가 잘 알지. 그 사람들 원래 중부골에서 살았어. 나하고는 고향 친구였지. 이 한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가 지금껏 방랑을...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백낙은 큰 화를 입고 떠났네. 원래 그 사람은 아내를 잃은 후 정신이 몹시 불안정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돌풍 속으로 나섰다더군. 친구 하나가 백낙을 붙들고 말렸는데 그때 백낙이 오늘 밤 집에 못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지.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백낙은 실종되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한양 근방의 모든 주막과 나루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매년 음력 7월이 가까워지면 한밤중 흑마의 울음소리와 마차 바퀴 소리를 듣곤 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백낙이 딸을 태운 채 자기 집 앞을 그대로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되곤 하였다. 말을 멈추려는 듯 고개를 돌리지만 절대 멈추지 못해.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말이야. 노인은 말을 잠시 멈추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기왓장이 덜컥였다. 나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들리는 말로는 백낙이 탄 말은 옛날 도사에게서 얻은 흑마라더군. 그 도사는 도깨비의 혼을 땅에 봉인한 뒤 흑말에 씌워 산천을 달리는 저승마차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었지. 이 한은 숨을 삼켰다. 아니 그렇다면 백낙은 그 흑마와 함께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겁니까?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는 중간 어귀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아마 딸과 함께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눈이 보지 못한 것을 보려 하거나 이미 떠난 이를 만나려 하거나 그런 자는 절대 안식을 얻지 못하지. 노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말의 발굽은 앞으로만 나아가. 그 말은 절대 뒷걸음질을 치지 않아. 그러니 백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가 기억하던 보성은 더욱 멀어지겠지. 그게 바로 그의 저주야. 이 한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았다. 마을에 개짖는 소리가 멎고 바람이 낙엽을 일으킬 때쯤 정말로
멀리서 달리는 말의 울림이 들려왔다. 절대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말발굽 소리. 그것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긁어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이하는 깨달았다. 백낙은 단순히 길을 잃은 마부가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서 시간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린 존재, 혹은 운명을 거스르다 되돌아가지 못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그로부터 또 열흘이 지났다. 이하는 과거를 보기 위해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지만 그 마음속엔 벼슬길의 야망보다도 백낙의 행방이 더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한양 시정 골목과 마부촌, 중부골의 마을을 뒤지고 다니며 백낙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보성에서 올라온 노파와 우연히 말을 트게 되었다. 노파는 이한이 내민 백낙의 생김새를 듣자 얼굴을 굳히더니 중앙로 근처 벽돌 집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 저 집 보이시오. 거기가 백낙이라는 사내가 살던 집이요. 하지만 벌써 30해가 지났소. 부인도 죽고 딸애도 사라졌지. 그날 밤 이후로 말이요. 이하는 안내를 받아 그 집을 찾았다. 집은 비워진 채 오래된 나무 덩굴에 잠식되어 있었고 돌계단 위엔 누군가 오래전에 남긴 이름 모를 딸기의 자국이 검붉게 번져 있었다. 이하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귀에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길목 어귀에서 또다시 익숙한 말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골목을 돌아서자 정말로 흑마와 마차, 백낙과 소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백낙이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과게 또 만났구려. 여기는 내가 살던 집이 맞는 것 같소. 저기 저 담장, 저 문간 돌, 모두 나의 기억 속 그 자리요. 아이, 그런데 왜 부인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낙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부디 보성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소. 오늘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이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길은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시는 길은 보성이 아니라 기억을 떠나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흑마는 고개를 세우고 발을 굴렀다. 소녀는 다시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 그리고 백낙은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무언가를 내려놓은 자의 슬픔과 끝없이 붙잡고 싶은 자의 간절함이 함께 어른거렸다. 그렇다면 오늘 밤엔 돌아갈 수 없겠군요. 백낙은 조용히 말했다. 이내 흑마는 마차를 끌고 천천히 돌아섰고 골목의 구름이 일순 붉게 물들었다. 마차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번엔 진짜로. 몇 년 후
이 한은 벼슬길을 마다하고 산중에 응거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붓으로 정리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흥미로워 하다가도 점차 관심을 잃어갔다. 백낙의 이름은 다시 전설로 그리고 망각의 안개로 쓰러져 갔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가끔씩 장마철에 이른 새벽 개화진 어귀에서 보성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묻는 검은 마차의 사내를 보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말하곤 했다. 그건 아마 길을 잃은 백낙이겠지. 그 말을 들은 이 한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니, 길을 잃은 게 아니야. 그는 다만 기억을 지키기 위해 길을 걷는 사람이지. 그리고 먼 훗날 누군가 또 그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내는 흑마를 타고 딸과 함께 보성을 찾아 떠돌고 다닌다고 말이다. 곡간 안에서 생긴 일. 옛적 조선 중엽 정유년 한겨울이 깊이 든 즈음하여 경기 외곽 고을에 터를 잡은 세도가 융공의 댁은 백역한 기와집이 병풍처럼 늘어선 대저택이라. 그 집안은 사대부로서 세대를 이어 권세를 누렸고 노복과 여종이 100이요 말은 20마리요 논밭은 가히 천섬을 실어도 남음이 없다 하였으니 세인들은 이를 일러 서릉의 큰 집이라 불렀다. 그날 또한 눈이 허연 아침 찬바람이 유리창을 타고 드세게 드나들며 기와 사이를 파고드는 중에 하인 하나가 광문을 두드리며 나무 장작을 찾으러 간 일이 발단이 되었다. 그 광이라 함은 본체 뒤편 송림 옆에 세운 창고요. 오래된 나무와 돌기둥으로 되어 있어 깊은 겨울이면 아니 공팡내와 쌀겨 냄새로 자욱하였다. 그날따라 문이 잠겨 있었다. 하인은 웬일인가 하고 문을 3번 두드렸으나 기척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주전쇠를 불러 자물쇠를 풀게 하여 문을 여니 안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쌀가마니 사이 그늘 아래에 누군가 엎드린 채 꼼짝을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솜조거리를 입은 여인이 숨을 멈춘 채 싸늘한 주검으로 식어 있었다. 이는 다름 아닌 여종 초란이었다. 초란은 본디 기방에서 나고 자란 천인으로 반년 전 융공댁으로 들어와 행랑채 뒤편에 배정되어 시중을 들던 처녀였다. 목소리 또한 곱고 눈매는 매처럼 시려 말수가 적었으며 아씨들의 옷구름을 다듬거나 대청을 쓰는 일엔 빈틈이 없어 눈에 들만도 하였으되 뿌리가 천하다 하여 여느 여종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이리 하여 집안이 떠들썩하고 노복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찌하여 일이 되었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다. 그리고 광문 안쪽에서 떨어진 열쇠가 발견되매 이는 모두 놀라 뒤로 물러났다. 자물쇠는 바깥에서 걸 수 없는 구조요. 안에서 열쇠를 돌려야만 잠기는 방식이라 이른바 메이시린즈. 그 누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스스로 생을 끊었단 말인가? 혹은 누군가 먼저 들어와 문을 닫고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단 말인가? 대감 윤공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상투가 흐트러지게 뛰어나와 광 앞에 멈춰서서 얼굴을 싸매고 탄식하되 집안의 수친이라 밖에 소문 나지 않도록 가라.
하며 곧 큰 사랑에 머물던 서자 윤백을 조용히 불러 사건을 맡겼다. 그리하여 사건을 맡게 된 이는 윤공의 서자 백이라 하였으니 본디 기생 출신 처백에서 난 소생이라 문중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되 일찍이 경서와 병서를 두루 익히고 기이한 책까지도 탐독하였으니 세간에는 서릉의 괴제라 불렀다. 윤백은 북과 장부를 품고 광 앞에 이르러 먼저 초란의 시신을 살피매 이상한 기색을 발견하였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이 스며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하얗게 굳은 쌀겨가 움켜진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광 안의 먼지와 볏짚 자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몸부림친 자국처럼 보였고 쌀가마 한 귀퉁이는 기울어져 눌린 자국이 뚜렷하였다. 윤백은 마음에 의심을 품고 여종들을 불러 따로따로 문초하였더니 하나같이 초라는 기방에서 왔기에 말을 붙이기 어려웠사오며 아침마다 조용히 일을 하였을 뿐 큰 탈은 없었사옵니다 하면서도 그 눈빛은 두려움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엌을 맡아온 만분이란 여종이 가장 격하게 말하기를 그녀는 기방에서 술 따르던 손으로 주인 떼가시 옷을 만지려 들었으니 참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사옵니다. 아시마마 곁을 떠나지 않고 속셈을 품고 있었사온즉 천인의 탈을 쓰고 귀인의 자리를 넘보은 것이옵지요. 하니 그 말은 지나치게 날카로워 도리어 미심쩍었다. 그리하여 윤백은 낮에는 종들을 살피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시신의 자국과 광의 구조를 종이에 옮겨 그리며 살폈다. 그리고 내력을 더듬었다. 그러던 차 우연히 행랑채 노파 하나가 말하기를 얼마 전 대감마니 마시께서 가야금 줄을 고치라 하시며 초란을 불러 가심을 보았지요. 아씨께서 그 아이에게 귓속말을 오래 하시던 걸 보았사온데 허면 그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하니 윤백은 비로소 빛을 본 듯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보다 말 없는 눈짓에 더 깊은 사연을 숨기나니 아씨께서 무언가 감춘 것이 있다면 초라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도다. 이에 윤백은 슬그머니 아씨의 시녀를 불러 많이 돌려 묻기를 아씨께서 요사이 어디에 글을 붙이신 일은 없느냐? 하니 시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떨고 왔다. 그리하여 윤백은 나를 가려 아씨를 직접 찾지 아니하고 그 몸종이던 덕금이를 불러 조용히 따로 물었다. 너는 아씨 곁에 오래 있었으니 혹시 초랑과의 내왕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를 말해보거라.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거짓을 말하면 너의 입에 재앙이 따를 것이오. 정직히 말하면 죄는 묻지 않으리라. 이에 덕금은 무릎을 꿇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고하였다. 사실은 아씨께서 한 달 전부터 어떤 사내에게 연서를 보내고자 하셨사온데 규방의 처지로 감히 밖을 넘보실 수 없어 몰래 초란일을 시켜 편지를 붙이셨사옵니다. 그 편지는 본래 동화원 소고에서 글을 배우던 사내에게 가야 할 것이었사오나 우연히도 그 연서가 그만 장영 도련님 그러니까 대감님의 장작계로 흘러들어갔사옵니다. 그러자 윤백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말이 없었다. 장영이라 함은 본디 성품이 엄격하고 예법을 중히 여기며 집안의 체면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던 자였다. 연서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여종의 소행이라 믿고 분개했을 것이며 초란에게 의심을 품었을 터였다. 그날 밤 윤백은 대청 뒤쪽 연못가에서 광으로 이어지는 작은 발자국 자국을 따라가다가 썩은 소나무 아래에 떨어진 천 조각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천은 초란의 저고리 소매와 같은 빛깔이었고 가장자리에는 연못의 진흙이 묻어 있었으니 이는 누군가 몸을 끌고 지나간 흔적이었다. 다음 날 광의 뒷면을 살펴보던 윤백은 뜻밖의 구조물을 발견하였다. 이는 광과 이어진 작은 볏짚통이 비밀스럽게 열려 있었고 안쪽 벽에는 신발 자국 하나가 어렴풋이 찍혀 있었다. 이는 외부에서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물쇠를 걸고도 몸을 숨겨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뜻하는 바였다. 허면 범인은 밀실을 만든 자이자 그 안에서 문을 잠근 자로다. 이윽고 윤백은 장영 도령을 불러 사랑채 뒤편 작은 정자에 앉히고 물었다. 도련님, 사람의 명이란 하늘이 정하는 바요. 죄는 덮으려 할수록 무거워지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초라는 어찌하여 싸늘한 죽음이 되었으며 밀실의 문은 어찌하여 안에서 잠긴 채였는지 종들이 다 말하지 않으니 이제는 도련님이 직접 밝히셔야 할 때요입니다. 장영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낮고 굳은 소리로 말하였다. 그 계집. 아니 초라는 내 체면을 위협한 존재였다. 나는 그 연설을 받아보고 분노하였다. 100년 정승의 맥을 잇는 몸에 하필이면 기생 출신 여종의 손에서 치욕을 당하다니. 내가 어찌 이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초란을 광으로 부르셨소이까? 그러하다. 나는 다만 진실을 따지려 하였을 뿐. 그런데 초라는 놀라 도망치려 하다가 발을 헛디뎌 광 한켠 가만히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 그리고는 이내 숨이 끊겼다. 나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문을 안에서 잠근 뒤 광 뒤편 볏짚통을 열고 빠져나왔다. 장영은 끝내 머리를 좌리며 흐느끼고 윤백은 그 울음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허망한 껍질인지를 느꼈다. 윤공에게 모든 진실을 과였으되 대감은 침묵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명을 내려 장영을 금강산 청풍사로 유배 보내고 초란의 시신은 상례에 맞춰 장지에 묻히게 하였다. 그 뒤로도 윤공 댁의 광은 그 누구도 다시 드나들지 못하였으며 그 자리에 앉은 자마다 이유 모를 서늘한 기운에 등을 떨었다 하였으며 해마다 초겨울이 되면 광 앞에서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쌀가마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속삭인다는 풍문이 돌았다. 그리하여 광 아래의 침묵은 끝이 났으니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오 사람의 오만과 체면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무거운 문에 잠근 것은 열쇠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진심과 두려움이었다. 아버지를 던진 아들의 효심. 조선의 끝자락 강가 너머로 들판이 굽이진 부잣집에 늙은 가장이 누워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점점 마당을 삼켜들무려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새 아들을 불러세웠다. 그의 눈은 죽음을 넘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음침한 눈빛을 머금고 있었다. 내가
죽거든. 뒷산 고목나무 아래 동쪽 뿌리를 들쳐 내 시신을 거기에 던져라. 순간 장랑과 차남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할 말을 잃었다. 장남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아니, 부모를 던지라뇨? 차라리 화장을 하시라 하시던가. 아니, 그게 무슨 망령된 말씀입니까? 차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집안은 사대부라 자부해온 집입니다. 예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막내는 말없이 노인의 손을 붙들었다. 아버님,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러면 이 집의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며칠 뒤 부고가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과 친족들이 장례를 위해 모였고 수의와 관, 곡소리가 흘렀다. 하지만 깊은 밤 모두가 골아떨어진 시간이었다. 막내는 문을 조용히 열었다. 찬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홀로 아버지의 관을 열고 시신을 업었다. 관에는 돌을 넣어 가짜 무게를 맞춰둔 뒤 상주들이 모르게 몰래 뒷산으로 향했다. 길은 진창으로 질척였고 고목나무 아래에 닿자 어두컴컴한 나무 뿌리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다. 그는 아버지가 말한 동쪽으로 뻗은 뿌리를 들추었다. 그 순간 흙 아래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바람도 멎은 듯 나무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던졌다. 아,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쿵 울리며 고목이 흔들렸다. 그리고 뿌리 틈새로 서늘한 빗줄기 하나가 쓱 올라와 막내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뭇잎 하나가 하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막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고향과 집안의 부귀영화도 형들의 비난도 모두 뒤로 한 채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그는 그날 밤 산을 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본 자는 없었다. 그렇게 막내는 고향을 떠난 뒤 수위를 굶으며 산을 헤매었다. 낮에는 찌는 듯한 열기와 허기, 밤이면 짐승 울음과 낯선 풀 냄새가 뒤엉킨 악몽길을 걸었다. 어느 날 밤, 날은 저물고 하늘엔 별 하나 없이 구름이 드리웠다. 몸을 누일 곳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던 막내는 숨 넘어 언덕 위로 기하게 빛나는 저택 하나를 보게 되었다. 아니, 여기 이런 집이... 기하게 반짝이는 등불, 흔들리지 않는 창살,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망설임 끝에 들어선 막내 앞에 한 여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하얀 저고리, 붉은 치마,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이목구비.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너무 고요하고 너무 완벽한 미모였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했으나 바람 하나 없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음산했다. 그날 밤 막내는 낯선 저택 안에서 따뜻한 밥을 대접받고 그 아름다운 처녀와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살결이 너무 차가워 그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처녀는 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떠나셔야 해요. 제가 더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 집은 도대체... 그녀는 조용히 막내의 손을 잡았다. 너무 차갑고 너무 가벼운 손. 그리고 소매 속에서 반지 하나와 편지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저는 한양 김정승의 딸입니다. 정절을 지켰건만 권세를 탐한 자들이 제게 누명을 씌워 저는 이곳에 산채로 묻혔습니다. 이 반지는 제 손가락에서 뺀 것이고 이 편지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제가 누구보다 맑고 바르게 살았음을. 그 순간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등불이 휙 꺼지더니 그녀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억해 주세요. 저 같은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었음을. 막내가 울먹이며 외쳤다. 이건 꿈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방 안엔 차디찬 방 공기와 텅 빈 이불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핏방울처럼 촉촉한 국화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막내는 반지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양으로 향했다. 품속의 편지와 반지는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눈에 밟히는 건 밤마다 사라지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뿐이었다. 비 오는 날 진흙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마침내 김정승 대감의 대문 앞에 선 그는 하인들에게 자신을 전해달라고 청했다. 한 통의 편지를 전하러 왔소. 망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하인들은 의심했지만 반지의 정교한 문양과 노끈에 쌓인 편지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곧이어 막내는 대감 앞에 끌려나갔다. 이놈이 도둑질을 했다. 내 죽은 딸의 반지를 도대체 어디서 훔쳐왔느냐? 화가 난 김대감은 매몰차게 소리쳤고 주변에 검을 든 하인들이 둘러섰다. 막내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직접. 닥쳐라 이놈아. 죽은 이를 더럽히는 해괴한 놈 같으니. 그 순간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편지를 꺼내었다. 이 편지는 그분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자 편지를 펼친 김정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붓글씨는 딸이 생전에 자주 써주던 그대로였다. 글 속엔 딸이 당한 누명과 그날 밤의 억울한 진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대감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옆에서 대감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고 하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김정승은 그날로 막내를 사위로 삼았다.
그러나 막내는 마음이 허했다. 그 여인은 죽은 자였고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인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막내는 딸의 별당에서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듯 다가왔다. 낭군님,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하얀 옷을 입고 고운 웃음을 머금은 그 여인이 서 있었다. 저는 아직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낭군님의 손이 따뜻해서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번에는 따뜻했다. 눈처럼 하얗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발끝엔 기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바람도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창밖에 매화가 툭 꽃잎을 떨고 왔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대는 다시 돌아온 것이오. 이승으로. 예, 낭군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생전의 기억을 간직한 채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막내는 정승댁의 사위가 되었지만 부와 명예보다 더 깊이 간직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죽음도 막지 못한 인연, 그리고 억울한 넋을 끝끝내 지켜낸 그 마음이었다. 그 즈음 세상이 떠들썩했다. 병없이 쓰러진 왕의 외아들이 단숨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궁궐 안팎으로 무속인과 의원이 모였고 하늘에 재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어느 신하가 조심스레 나섰다. 전하, 예전에 죽은 자를 환생시켰다는 정승의 사위가 있사옵니다. 왕은 눈을 번뜩이며 명했다. 그 자를 끌고 오라. 그를 시켜 염라대왕을 데려오게 하리라. 뜻밖의 부름을 받은 막내는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살아난 아내, 태어난 아이, 목숨은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몸이 염라대왕을 어찌 찾을 수 있단 말이오? 아내는 말없이 벽장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었다. 그 안엔 집신 3켤레와 동전 선원양, 백포 1장, 그리고 향이 들었다. 삼거리 다리 밑에서 이 세상을 잇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문 앞에 밥 3그릇과 향을 피우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해가 지기 전 다리 아래 앉아 향을 피웠다. 밤이 깊어가던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 같은 이들이 나타났다. 누구냐 이 음식을 차린 자는? 그중 가장 늙은 이가 막내를 가리켰다. 너는 죽은 자의 길을 찾으려 하느냐?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라도. 노인은 말없이 집신 하나를 건네었다. 이 신을 신고 따라오너라. 저이때 눈을 뜨지 말거라. 그 순간 눈앞이 휘청하며 세상이 뒤틀렸다. 마치 깊은 물속을 걷는 듯한 어둠 속을 지나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저승의 법전이었다. 문지기 귀신이 외쳤다.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신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오냐, 네가 올 줄 알았다. 무릎 꿇은 막내가 고개를 들자 그 용상 위에 앉은 이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님. 나는 이제 염라대왕이라 불리는 자다. 허나 너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아버지는 손짓했다. 그리웠을게다. 네 형들을 데려오너라. 그 순간 그림자처럼 어둠에서 나타난 두 존재. 그들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마엔 뿔이 솟고 입은 멧돼지처럼 찢어져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들의 최후다. 막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 염라는 말했다. 허나 너는 그날 나를 들쳐업고 산으로 올라갔지. 그날부터 너는 사람의 도를 넘어선 자였다. 염라 대왕은 다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왕이 나를 부르는 것은 욕심이니 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성심은 하늘이 알았으니 내일 너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날 오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붉은 바람이 궁궐 위를 휘몰아쳤다. 궁궐의 나무들은 가지를 떨며 울었고 까마귀 떼가 정각 위를 빙빙 돌았다. 그때였다. 검은 안개를 가르며 하늘 수레가 공중을 가로지르듯 내려왔다. 황제 폐하를 아련하러 염라대왕이 오셨도다. 장군들이 검을 들고 나서려 했으나 수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염라대왕은 검은 비단 도포를 입고 붉은 안광을 내뿜으며 천천히 궁궐로 들어섰다. 왕은 곧장 어좌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염라대왕이여, 이 나라의 태자가 어찌하여 뜻없이 죽었는가? 이는 내 피부치, 내 왕위를 이을 자다. 그 목숨을 되돌리라. 염라대왕은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 목숨은 네 것이 아니며 되돌릴 이유 또한 없다. 왕은 녹이 등등하여 외쳤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다. 너는 저승의 대왕일망정, 이승의 주인은 나인 것이다. 그때 염라대왕의 손짓에 따라 하늘에서 검은 상자가 내려왔다. 그 상자가 열리자 붉은 칼을 들고 튀어나오는 자가 있었다. 머리는 산발, 눈은 짐승처럼 번뜩였고 입에서는 붉은 안개가 품어져 나왔다. 저 아이가 네 아들인가? 아니, 저 아이는 너에게 억울하게 죽은 자의 넋이 환생한 것이다. 왕은 놀라 움찔하며 걸음을 물렸다. 이놈아, 네 죄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느 마을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죄 없는 여인을 억울하게 죽였던 그 나를. 그 순간 붉은 칼을 든 환생한 태자는 왕에게 달려들었다. 왕은 경악하여 엎어지고 염라대왕이 손이 들어 그 태자를 멈추게 했다. 네 죄를 갚을 시간이 왔다. 이 아이는 그 죄의 상징이며 너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왕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하여 염라대왕은 그를 데려가려 했다. 그 순간 막내가 나섰다. 염라대왕이여, 백성들은 임금을 잃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필요하도다. 그 자는 천명을 거역하지 않고 백성을 품에 안은 자여야 한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왕의 관을 벗기고 막내의 머리에 씌웠다. 너야말로 하늘의 저승, 인간의 뜻을 모두 이은 자다. 이제부터 너는 백성의 왕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뚫고 내리더니 까마귀 떼는 흩어지고 궁궐엔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아버지의 기이한 유언에서 시작된 막내의 길은 하늘과 땅을 잇는 왕의 운명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잊힌 장소와 기억을 향해 끝없이 떠도는 한 남자의 비극과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주인공은 변하지 않았고, 딸과 함께 멈추지 않는 마차 위에서 망각을 견디며 기억을 지키는 형벌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비가 내린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균열과 슬픔을 의미한다는 상징이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현실과 전설의 경계에 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듯하였습니다. 당신은 진정 과거를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닌 기억의 은유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